한양 성곽 끝자락 영광은 바래고 있기만 남은 퇴락한 기와집 위로 서늘한 가을 바람이 칼날처럼 스쳤습니다. 한때는 대문을 드나드는 가마가 끊이지 않던 명망 높은 서씨 가문이었으나 부친이 억울한 누명 속에 세상을 등진 지도 벌써 3년? 세상은 서씨 가문의 맥이 끊겼다며 조소 섞인 수군거림을 던졌지만 그 비정한 세월 속에서도 서진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정갈하게 닦아낸 툇마루는 가문의 몰락을 비우는 자풀. 무성한 마당과 대조되어 기묘한 정적을 자아냈습니다. 담벼락은 허물어져 길가는 이들의 시선이 여과 없이 들이닥쳤으나 우물가에 선 서진의 등은 대나무처럼 곧았습니다. 거친 삼배옷 소매를 걷어붙인 그녀의 팔등 위로 찬물이 튀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살결을 감쌌던 비단의 부드러움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거친 삼배의 질감이 생채기를 내듯 피부를 긁어댔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원망도 비굴함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꽂힌 낡은 나무 비녀. 하나만이 이 쇠락한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가을 햇살 아래 형형하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아가 이제 그만하거라. 내 고운 손등목이 다 터졌겠구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에 서진은 황급히 붉게 부어오른 손을 치맛자락 뒤로 감췄습니다.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으나 목소리만큼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찬물 기운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걸요. 이 빨래만 널고 얼른 약을 달여 올리겠습니다.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몰락한 가문의 비명이 아니라 차가운 대지 위를 뚫고 올라오는 강인한 새순의 소리였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서대감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그 성명 뒤에는 늘 바보 대감이라는 기묘한 별칭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고관대작의 자리에 앉아 제가솔의 곡간을 채우기는커녕 나라에서 하사한 녹봉이 나오기 무섭게 숫단지를 걸고 시장터 거렁뱅이들에게 허연 죽을 퍼주었으니 말이다. 길가에 내던져진 핏덩이들을 거두어 장성할 때까지 제 자식처럼 뒷바라지 않은 그를 보며 사람들은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혀를 찼다. 하지만 그 정직의 끝은 가혹했다. 권력의 비린내를 쫓던 무리는 청렴한 서대감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그들은 서대감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주기 실상은 군량미를 횡령한 작물이라는 추악한 누명을 씌웠다. 하루아침에 가사는 정몰되었고 평생을 인으로 일관했던 선비의 자부심은 갈갈이 찢겼다. 서대감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현실에 가슴을 쥐어뜯다. 결국 시커먼 우라가 응어리진 화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풍풍한 설이 몰아치던 어느 밤 서대감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딸 서진의 손을 잡았다. 꺼져가는 촛불 같은 숨을 몰아쉬며 그가 남긴 유언은 서진의 가슴팍에 깊은 문신처럼 새겨졌다. 지나보거라.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는 도적도 가져가고 임금도 빼앗을 수 있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 품은 인의 심지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느니라.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어떤 풍랑이 닥쳐도 내 마음의 대나무를 꺾지 마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식었으나 그가 남긴 훈기는 서진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등불이 되었다. 세월은 흘렀고 고운 비단옷을 입던 서대감댁 애기씨는 이제 낡은 무명옷을 입고 저작거리 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서진은 매일같이 시린 손마디를 비벼가며 삭바느질을 했다. 바늘 끝에 손가락이 찔려 핏방울이 맺혀도 그녀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어느 해걸음 끼니를 걸은 채 온종일 바느질에 매달려 겨우 주먹밥 2덩이를 손에 넣은 참이었다. 그때 담벼락 밑에서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는 어린거지 아이가 보였다. 아이의 눈망울은 배고픔과 추위로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보따리를 풀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 몫의 주먹밥을 떼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먹으렴. 천천히 씹어야 한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렸다. 쯧쯧 저걸 좀 봐. 지 앞가림도 못해서 하루 한 끼 연명하는 처지에 누굴 돕는다는 거야? 제 애비랑 똑같은 바보구먼. 그러게나 말이야. 양반 임내하더니 결국 저 모양 저 꼴이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 서진의 귀에 그날 선 말들이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도 위축되지도 않았다. 그저 흙 묻은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은은하고도 단아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마치 폐허 속에 홀로 피어난 연꽃처럼 맑았다. 비록 외형은 몰락한 가문에 가련한 여인이었으나 그녀의 기품만은 여전히 서대감댁의 당당한 주인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이 그녀의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한양 외곽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황혼역 서진은 가파른 뒷산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낡은 집신 사이로 파고드는 흙먼지보다 그녀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매일 밤 깊어가는 어머니의 가슴 아픈 기침 소리였습니다. 산길 초입 수백 년은 촉히 됨직한 느티나무 아래 웬 노승이 쓰러지듯 기대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귀하게 아껴둔 대나무 통에 식수를 건넸습니다. 스님, 산세가 험한데 갈증이 심하셨나 봅니다. 이 물을 좀 드시지요. 물을 마신 노승이 고개를 들자 서진은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노승의 눈동자는 마치 세상을 다 꿰뚫어보는 듯 형형했습니다. 노승은 서진의 해진 소매자락과 그 너머 꼿꼿한 눈매를 번갈아 보더니 기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엔 비바람에 꺾일 듯한 가녀린 꽃으로 보이겠으나 내 눈엔 저 아이 등 뒤로 천명의 군사도 막지 못할 금빛 안개가 일렁이는구나. 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목례를 남기고 떠나자 노승은 그 뒷모습에 대고 나지게 읊조렸습니다. 노승의 예언 같은 혼잣말이 서늘한 가을 바람을 타고 서진의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서진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론이 나라의 빗장이니 하는 말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에게는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거대한 담론이었습니다. 서진은 노승의 앞으로 다시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과분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 저 같은 처지의 계집이 어찌 감히 나라의 빗장을 운운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내일 아침 어머니께 올릴 미음 한 그릇이 더 간절한 처지일 뿐입니다. 노승은 허어로우면서도 깊은 눈빛으로 서진의 손마디를 지시했습니다. 빨래와 험한 일로 마디가 굵어지고 터진 그 손을 말입니다. 보아라. 내 손등에 남은 흉터들은 비천함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사람들의 무게다. 너는 내 아비가 억울하게 짊어진 만인의 원망을 내 효심으로 닦아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내 집 담장이 허물어졌다고 비웃지만 내 눈에는 그 담장 너머로 성벽보다 높은 기운이 치솟고 있다. 노승은 품 안에서 작은 괴나리 보찜을 만지작거리더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가야, 만약 내가 잃어버린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기회와 내 아비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내 손에 쥐어진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이윽고 서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달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광은 뜬구름과 같아 미련이 없으나 진실은 뼈에 새겨진 각인과 같습니다. 저는 칼날을 휘둘러 피를 보려 하기보다 그 칼로 엉킨 매듭을 끊어 아버님의 이름 앞에 당당히 서고 싶을 뿐입니다. 노승은 그 대답이 만족스러운 듯 크게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칼은 베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법이지. 머지않아 도성에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때 내가 품은 자비가 비구름을 걷어낼 햇살이 될 터이니 부디 내 손에 쥐어질 인연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노승은 말을 마치자마자 마치 안개 속으로 스며들 듯 산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그가 사라진 빈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뜨거운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빗물통을 고쳐주었습니다. 노승이 예언한 인연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전과 다른 기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공터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가 바닥을 튀길 때마다 구석에 몰린 작은 백구 한 마리가 처절하게 깨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만두거라. 서진의 서슬 퍼런 꾸짖음에 아이들이 주춤하며 흩어졌습니다. 서진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얼른 백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겁에 질려 파르르 떨던 백구는 서진의 품에 얼굴을 파묻더니 그녀의 손등에 난 상처를 가엾은 듯 할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이마에 가려져 있던 붉은색 점이 은은한 빛을 냈으나 서진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의 짐승 새끼는 챙길 여유가 있나 보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릿한 목소리. 고리 대금업자 박주부의 신복 칠복과 그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가죽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서진을 포위하듯 에워쌌습니다. 서씨 집안 아가씨, 박주부 어르신께서 이제 예을 차리는 건 지치셨다네. 이달 말까지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으면 그 낡은 기와집 석가래 하나까지 뜯어내 땔감으로 써버리겠다 하셨어. 길바닥에 나 앉아 멍석을 깔고 싶지 않거든 알아서 처신하라고. 칠복이 발을 뻗어 서진이 내려놓은 약초 바구니를 툭 찼습니다. 흙먼지가 뒤덮인 약초들을 보며 서진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 백구를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해진 삼배옷을 입었으나 고개를 치켜든 그녀의 기세는 수천석 군량을 거느린 장수보다 당당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빌린 것을 갚는 데 있고 하늘의 도리는 그 정직함을 살피는 데 있다 하였습니다. 비록 가세가 기울었으나 내 아버님께서는 한 번도 신의를 저버린 적이 없으셨으니 그 딸인 나 또한 기한을 어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진의 음성은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에 칠복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만 무고한 생명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의 문전에서 침을 뱉는 그 행태는 머지않아 큰 화로 돌아올 터. 정직하게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찾아갈 터이니 더는 내 집 앞마당을 더럽히지 말고 물러들 가십시오. 이 계집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칠복이 홧김에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찰나 서진의 품속에 있던 백구의 눈이 형형하게 빛나며 으르렁거리는 낮은 파열음을 냈습니다. 마치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위압감에 칠복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알 수 없는 오한에 몸을 던 그는 말로만 기세등등하군. 두고 보자고. 라는 쿠차한 변명을 남긴 채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서진의 다리가 잠시 휘청였습니다. 그녀는 백구의 젖은 털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겁이 났지? 이제 괜찮단다. 서진은 몰랐습니다. 서진이 품에 안은 이 작은 백구, 설라는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두산의 깊은 설산에서 100년에 한 번 태어난다는 영물로 온몸이 갓 내려앉은 서리처럼 눈부시게 하였습니다. 털 하나하나가 실크보다 가늘고 매끄러워 햇빛 아래 서면 은은한 진주빛 광택을 내뿜었으며 그 신비로운 털에서는 찬 서리 속에서 피어난 난초와 같은 청초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설란이 영물이라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하얀 털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나 설란이 감정이 고조되거나 영적인 기운을 갈무리할 때면 이마 한가운데에 선명한 붉은 꽃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타고났음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임금의 중병을 다스리는 유일한 영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설란이 할아주는 상처는 흉터 없이 아물고 그가 머무는 곳은 부정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한다 하여 왕실의 보물 중에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설란의 눈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가두어 놓은 듯 깊고 푸른 빛을 띠었습니다. 그 눈과 마주치는 인간은 마음속 사악한 기운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평온함을 느끼거나 죄를 지은 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영물 특유의 높은 지능을 지녀 자신을 해치려는 자와 진심으로 보살피는 자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기에 돌팔매질하던 아이들에겐 사자처럼 으르렁거렸으나 서진의 품에서는 한없이 순한 어린 양처럼 몸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이 신비로운 존재가 임금의 병세를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영물임을, 그리고 자신이 구한 이 작은 생명이 곧 멸문의 위기에 처한 가문을 살릴 살아있는 복권 교지가 될 것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작고 가냘픈 생명이 가여워 자신의 삼배 저고리 속으로 꼭 끌어안았을 뿐입니다. 설라는 서진의 따뜻한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가슴팍에 고개를 묻고 안도의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서진의 손등에 난 상처를 하는 설란의 뒷물에는 보이지 않는 황금빛 기운이 서려 그녀의 고단했던 세월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노승이 말했던 거대한 복의 그림자가 황금빛 꼬리를 기게 늘어뜨리며 딱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가라앉은 한양의 밤, 서진의 낡은 기와집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고단한 숨소리만이 들려왔고 서진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낮에 구해온 백구의 다리를 정성껏 싸매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하기만 하던 백구가 갑자기 텐마루 구석으로 달려가더니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바닥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 서진의 마당은 생사를 가르는 운명의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지붕을 때리던 그때 낡은 대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팍살났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들어온 것은 피냄새를 풍기는 대여섯 명의 무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의식을 잃은 중년 사내 이조판서 김우진이 침짝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게 아무도 없느냐? 이분을 살려내지 못하면 내 놈들 목숨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무관의 서슬 퍼런 칼날이 서진의 목 끝에 닿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칼날보다 더 차가운 것은 서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칼끝을 밀어내지도 겁에 질리지도 않은 채 피투성이가 된 김대감을 응시했습니다. 칼부터 치우십시오.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것은 칼날이 아니라 의술입니다. 살리고 싶다면 내 집의 법도를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무관들은 넋을 잃고 길을 비켰습니다. 방 안으로 옮겨진 김대감의 안색은 이미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자객의 칼에 묻은 것은 중원의 기독인 흑점 사독이었습니다. 서진은 낮에 설란이 찾아준 오동나무 상자 속에서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해독 피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술을 김대감의 썩어가는 상처에 가져다 댔습니다. 검붉은 독혈을 빨아내고 뱉기를 수십 번. 곁에서 지켜보던 무관조차 얼굴을 돌릴 만큼 처절한 광경이었습니다. 아가씨, 그러다 아가씨까지 독에 중독되십니다. 서진은 입가에 묻은 피를 거칠게 닦아내며 일갈했습니다. 내 아버님은 진실을 지키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진실을 증언해줄 유일한 목격자를 살리려는 것이니 방해하지 마십시오. 김대감의 맥박이 겨우 돌아오려던 찰나 마당에서 횃불 무리가 다시 일렁였습니다. 기한을 어기고 밤중에 들이닥친 박 주부였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채 이빨을 드러내며 비웃었습니다. 사흘을 기다리려 했으나 생각이 바뀌었다. 그 눈먼 노파를 당장 멍석에 말아 던져라. 서진, 너는 오늘 내 발치에서 기어라. 박 주부가 방으로 난입하려는 순간 서진이 문을 팍 차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룡이 새겨진 옥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 주부, 내 놈이 모시는 주인이 누구인지 이 옥패를 보고도 모르겠느냐? 서진의 서슬퍼런 외침에 박 주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옥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서진의 뒤편. 어둠 속에서 칼을 뽑아든 무관들의 살기에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내년이 감히 그걸 어디서. 이것은 내 놈의 목을 칠 단두대이며 내 아버님이 남긴 마지막 심판이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인다면 방 안에서 회생 중인 이조판서 대감의 칼날이 내 놈의 목을 먼저 가로챌 것이다. 폭우 속에서 서진과 박주부의 시선이 불꽃 튀게 충돌했습니다. 박주부는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들려 했으나 그 순간 김대감의 수행 무관들이 빗줄기를 가르며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감히 판서 대감의 구명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번개 소리와 함께 박주부의 횃불이 진흙탕 속으로 꺼졌습니다. 서진은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차가운 감촉이 마치 아버지가 건네는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주부, 날이 밝으면 내 놈이 쌓은 죄악의 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오직 의로운 자에게만 열리는 법이니. 서진의 매서운 경고와 함께 길고도 잔인했던 한양의 밤이 서서히 거치고 반격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토끼가 이미 혈관을 타고 올라와 안색이 검푸르게 변한 절체절명의 상태.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그들을 안채로 들였습니다. 김우진 대감. 그는 과거 서진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믿었던 직이자 서 대감의 파직구세 력에 밀려 은신하며 폭수의 기회를 노려온 인물이었습니다. 서진은 선친에게 배운 금기된 약초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녀는 피 속을 뚫고 나가 독을 중화시키는 약초를 캐왔고 직접 자신의 입으로 김대감의 상처에서 검은 토결을 빨아내었습니다. 밤새 이어지는 사투 속에서 수행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서진의 낡은 기와집은 이제 가난한 이의 안식처가 아닌 생사의 기로에 선 거대한 운명의 격전지였습니다. 빗물과 핏물로 얼룩진 방 안, 서진은 오직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자신의 본능의 의지에 사투를 벌였습니다. 등잔불조차 위태롭게 흔들리는 방 안, 서진은 쉴 새 없이 약탄기를 돌보고 김대감의 토결을 뽑아냈습니다. 곁을 지키던 호위 무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더기 삼배옷을 입고 찬물을 나르는 이 처녀의 손길에 주저함이라곤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관들의 시선이 방 한쪽 벽면에 소중히 걸린 낡은 청색 도포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세월의 바래고 꿋꼿이 기어졌으나 그 서늘한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것은 서윤학 대감님의 유품이 아닌가? 무관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살리고 있는 이 처녀가 누구인지 비로소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를 희게 밝힐 무렵 마침내 김대감의 가쁘던 숨소리가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윽고 감겨있던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을 간호하다. 지쳐 낡은 도포 아래 앉아있는 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녕? 꿈인가? 자네가 서 형님의 따님 진이란 말이냐? 김대감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서진의 거친 손마디를 잡았습니다. 빨래와 밧칠로 마디가 굵어지고 터진 그 손을 매만지며 김대감은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형님. 형님의 고결한 핏줄이 이토록 누추한 곳에서 모진 세월을 견디며 끝내 제 목숨까지 구했단 말입니까? 하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 봅니다. 서진은 김대감을 안심시키며 밤사이 꺼내두었던 오동나무 상자 속 옥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대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증자가 아니냐. 김대감은 사실 지난 몇 년간 암행을 자처하며 서 대감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추적해왔습니다.
박주부와 그 뒤에 숨은 조정의 거물들이 결탁해서 대감을 사지로 몰아넣은 결정적 밀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아, 내가 아버지를 살리려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렸구나. 이 옥패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다. 박주부의 심장을 꿰뚫고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날카로운 칼날이다. 서진. 서진은 김대감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복의 그림자는 이제 김대감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합쳐져 거악을 향한 파도로 변모했습니다. 대감님,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결백을 그리고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새벽 이슬처럼 맑고 차가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박주부의 하수인들이 기세등등하게 사흘의 시한을 세고 있었으나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태양이 산마루를 넘는 순간 그들의 탐욕스러운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임을 말입니다. 운명의 사흘째 아침,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으로 불길한 가마,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박주부는 승리를 확신한 듯 화려한 비단 도포를 걸치고 수십 명의 장정들을 거느린 채 기세등등하게 문을 팍 차고 들어왔습니다. 서진 아가씨, 약속한 사흘이 지났네. 이제 그 고집을 꺾고 비단 가마에 오르시지. 자네 어미의 목숨값은 내가 특별히 넉넉히 쳐줄 테니. 박주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서진이 절망 섞인 표정으로 기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마문에 손을 대기도 전 안채의 낡은 문이 서서히 열리며 대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묵직한 호통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며 네 집 규수를 욕보이려 드느냐.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은 그 음성에 박주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걸어 나온 이는 가녀린 서진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한 관복을 갖춰 입고 위엄서린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사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조정의 기둥인 이조판서 김우진이었습니다. 김대감 어른? 어찌 대감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박주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허물어진 담장 너머로 섰을 퍼런 칼날을 세운 금군들이 들이닥쳐 마당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차가운 금소금이 마당을 가득 채우자 박주부의 장정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박주부, 내놈이 몰락한 가문의 재산을 강탈하고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짠 것도 모자라 서윤학 대감을 사지로 몰아넣은 영모 세력과 결탁한 증자가 여기 있다. 김대감이 소매 안에서 한 뭉치의 서찰을 꺼내 박주부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흩날리는 종이들은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추악한 범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내 오늘 이곳에서 인가응부가 무엇인지 내 놈의 뼈에 새겨주마. 여봐라. 저 간악한 자를 즉시 포박하라. 대감, 살려주십시오. 오해입니다. 박주부의 처절한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 포교들이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 개처럼 끌어냈습니다. 김대감은 서진을 올가매고 있던 누런 빈 문서를 가차없이 뺏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복판에 피어오른 화로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불길이 서진의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을 태워버리듯 빈 문서를 집어삼켰습니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서진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꼿꼿한 기품 앞에 무릎 꿇린 것은 박주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배신했던 세상의 비정함에 던지는 서진의 조용한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박주부 일당이 끌려간 뒤 마당에는 기적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자욱한 흙먼지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자 김대감은 천천히 서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 나라의 이조판서인 그가 마치 지존을 대하듯 정중히 한쪽 무릎을 굽히고 서진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는 소매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황금빛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진 아가야, 보거라. 이것은 전하께서 친히 내리신 서윤학 대감의 복권 교지다. 서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대감은 인자하면서도 엄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님이 쌓으신 음덕이 너를 지킨 것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스스로를 꺾지 않고 죽어가는 나를 살려낸 내 강단 있는 심성이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니라. 이제 내 아버님은 누명을 벗고 대제하게 명예를 되찾으셨다. 서진은 떨리는 두 손으로 교지를 받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토록 차갑고 무거웠던 서러움이 황금빛 비단의 온기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눈먼 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들리셔요?
아버님의 함자가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겨냈습니다.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그리고 해진 삼배 치맛자락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비굴함에 젖어 흘리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의 긴 겨울을 견뎌낸 꽃이 마침내 터뜨린 승리의 이슬이었습니다. 해진 삼배옷을 입고도 결코 잃지 않았던 그녀의 자존감이 이제 한양의 그 어떤 비단보다 눈부시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어기 고갯마루 위 바람에 가사 장삼을 휘날리며 서있던 노승은 지팡이를 짚은 채 그 광경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깊더니만 결국 태양을 불러들였구나. 저 아이의 등 뒤에 비치던 황금빛 안개가 이제 온 도성을 비출 터이니. 노승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안개 속으로 유유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선서진이 고개를 들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를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꽂힌 낡은 나무 비녀. 한때는 몰락의 상징이었던 그 비녀가 이제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며 서진의 이마 위에 영광의 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 아닌 운명의 주인으로 거듭난 서진이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서대감의 절개가 증명되자 과거 그를 외면했던 양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세를 전환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화려한 피단옷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입으셨던 도포와 같은 색의 단정한 삼배옷 차림으로 한양 도성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마의 가림막 뒤에 숨는 대신 아버지가 가르친 선비의 기계를 증명하듯 묵묵히 저작거리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고결한 모습에 백성들은 그녀를 삼백꽃 아가씨라 부르며 길을 터주었고 그 찬사는 궁궐의 담장 너머까지 닿았습니다. 서진은 가문을 도륙낸 장본인이자 현재 조정의 실권자로 군림하는 좌의정 최판서의 환갑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최판서는 서진의 복권이 가시처럼 껄끄러웠으나 도리어 그녀를 만인 앞에 불러내 가문의 비천함을 조롱함으로써 길을 꺾어놓을 속셈이었습니다. 잔칫날 최판서의 저택은 한양의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화려한 피단 물결 사이로 서진이 등장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은은한 향이 배어있는 단정한 삼배옷 차림이었으나 그 기계만큼은 대궐의 대들보처럼 곧았습니다. 최판서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에게 명에 낡고 빛바랜 서화 한 점을 내밀었습니다. 서 아가씨, 가문이 풍비박산 나 배움이 끊겼을 텐데 이 그림의 깊은 뜻이나 알겠소? 아버지가 미천한 백성들과 어울리느라 이런 귀한 예법은 가르치지 못했을까? 내심이 걱정되는구려. 좌중에는 비릿한 비웃음이 번져 나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가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꼿꼿이 선 소나무를 그린 평범한 절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소나무의 줄기가 아닌 어둡게 칠해진 뿌리 끝에 멈췄습니다. 대감, 아버님께서는 예법보다 진실을 보는 눈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서진의 맑은 목소리가 잔치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림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이 그림은 겉으로 소나무의 절개를 칭송하나 뿌리 쪽을 자세히 보십시오. 교묘한 먹선으로 감춰두었으나 이미 속은 벌레가 먹어 들어가는 푸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 청록으로 치장했으나 속은 문드러져 곧 쓰러질 고목이지요. 마치 겉은 태평성대인 양 화려하나 속은 탐욕으로 썩어가는 이 잔치상의 풍경과 같지 않사옵니까? 순간 잔치 마당은 얼어붙었습니다. 술잔을 들던 객들의 손이 멈췄고 최판서의 얼굴은 거무죽죽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요망한 계집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혀를 놀리느냐. 여봐라, 저 무례한 계집을 당장. 최판서가 격분하여 탁자를 내리치는 찰나 담장 너머에서 천둥 같은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명쾌한 통찰이로다. 내 도성 안에서 이토록 서슬 퍼런 진실을 말하는 입을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는구나.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평복 차림이지만 범상치 않은 위엄을 풍기는 산에 금이대장 이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밀명을 받고 최판서의 비리를 캐기 위해 잔치에 잠입해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겸은 성큼성큼 걸어와 서진의 곁에 섰습니다. 그는 최판서를 쏘아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좌상대감, 소나무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잔치를 벌이시니 그 귀가 참으로 어두우십니다. 이 낭자의 말대로 뿌리가 썩었다면 이제 그 나무를 베어내어 불태울 때가 된 것이 아니겠소? 최판서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겸은 서진을 돌아보며 예우를 갖춰 목례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서진은 이 사내가 그날 밤 자신의 집을 찾았던 금군이었음을 알아차렸고 이겸의 눈동자엔 그녀를 향한 경외심과 묘한 연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삼배옷 뒤에 숨겨진 기계에 감복했소. 자, 서 아가씨. 이 썩은 냄새나는 잔치상 말고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리에 함께 가시겠소? 이겸이 내민 손을 서진이 단호하게 맞잡았습니다. 최 판서의 분노 어린 외침을 뒤로한 채 두 사람은 썩어가는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의 봄바람이 비로소 서진의 삼배 소매를 타고 정의의 향기를 실어 나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거 참 한양 땅에 이토록 가슴속을 얼음물처럼 시원하게 후어내리는 문장가가 숨어 있었다니. 내 오늘 비루한 안주 없이도 술맛이 아주 달구나. 살얼음판 같은 정적을 깨뜨리며 마당 한복판으로 난입한 이는 행색이 몹시도 고약한 한량 무영이었습니다. 피딱하게 눌러쓴 갓 아래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때 묻은 도포자락에선 톡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찰나의 순간 보았습니다. 피틀거리는 몸짓 속에 숨겨진 단단한 포법과 취기에 가려진 채 번뜩이는 그의 눈빛이 지난날 만났던 노승의 눈처럼 깊고 예리하다는 것을요. 무영은 찢어진 부채를 팔랑거리며 최 판서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는 최 판서가 서진을 향해 분노의 서슬을 세울 때마다 교묘하게 말참견을 던지며 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최 판서 어른, 화내지 마십시오. 소인이 취한으로 가만히 보니 저 아가씨 말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저 소나무 뿌리 쪽 옹이를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어라? 굴곡진 먹선이 꼭 백성의 피눈물이라는 글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 눈에만 보이는 건가 껄껄. 무영의 너스레에 구경하던 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최 판서의 안색이 흑빛과 잿빛을 오가더니 결국 황급히 그림을 걷어들였습니다. 사실 무영은 신분을 숨기고 민초들의 삶을 살피던 그의 외모는 한량의 탈을 쓰고 있었으나 그 너머에는 여인들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치명적인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슬쩍 드러난 이마는 대리석처럼 매끄럽고 시원하게 뻗어 있었고 그 아래 짙고 검은 눈썹은 마치 화공이 정성 들여 그린 듯 날카로우면서도 수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의 눈매였습니다. 평소엔 나른한 듯 눈꺼풀을 내리깔아 한량의 여유를 부리다가도 찰나의 순간 번뜩이는 그 눈빛은 굶주린 호랑이의 기운을 담은 듯 강렬하여 마주보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매력은 그 강인함 속에 숨겨진 묘한 퇴폐미에 있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일 때 살짝 비틀리는 인매에는 세상 모든 고뇌를 다 아는 듯한 고독함이 서려 있었고 굵은 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콧날과 단단한 턱선은 거친 남성미를 물씬 풍겼습니다. 특히 서진을 바라볼 때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긴 속눈썹과 무심한 척, 그녀의 곁을 지나치며 풍기는 은은한 침향 냄새는 그 어떤 화려한 비단옷보다도 강렬하게 여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진평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양 여인들에게는 닿고 싶으나 닿을 수 없는 위험한 꿈과 같은 사내였습니다. 굵고 매끄러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왕실의 귀한 혈통임을 증명하듯 고귀한 기품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도성의 밤거리는 등불로 가득했습니다. 무영은 자연스럽게 서진의 소매 끝을 살짝 잡으며 군중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낡은 도포 차림은 아니었지만 서진을 세심하게 살피는 그의 눈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산짐승을 피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치일까 걱정해야 하니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지 않소? 무영의 농담에 서진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내민 손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고 서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가락 끝에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던 중 무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보석함이 아닌 나무로 깎은 작은 비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금은 보아도 살 수 있는 그였지만 그가 고른 것은 서진이 산에서 약초를 캘 때 머리를 고정하기 편해 보이는 단출한 비녀였습니다. 비단옷에 어울리는 보석은 차고 넘치겠지만 내 눈엔 이 투박한 나무가 그대의 강인함과 더 닮아 보여서 말이오. 앞으로는 머리가 흘러내려 앞을 가리는 일 없게 내가 직접 꽂아주겠소.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붉어진 얼굴을 감췄습니다. 신분이 회복된 뒤 수많은 선물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토록 떨리게 한 것은 이 작은 나무 조각뿐이었습니다. 진평구는 비틀거리며 서진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서진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그대가 뿌린 자비의 씨앗이 이미 이도성 전체를 덮고 있으니. 서진이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무영은 이미 마당 구석에서 개고기점을 집어먹으며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옥패, 자신을 지켜준 금이대장 이겸,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한량까지. 이 모든 인연이 거대한 톱니다. 바퀴처럼 맞물려 최판서라는 거악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되고 있음을 말입니다. 진평군은 술잔을 들이켜면서도 시선만큼은 서진의 삼배자락 끝을 쫓고 있었습니다. 삼배옷을 입고도 한양의 그 어떤 꽃보다 눈부신 그녀의 총명함에 왕실의 냉철한 이성을 가졌던 그의 심장도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수수께끼의 한량 진평이 흘린 은밀한 단서 덕분에 최 판서가 비자금과 비밀 밀서를 숨겨둔 장소, 즉 그의 서재 병풍 뒤 이중 벽장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어 장부를 훔치는 도적의 길 대신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최 판서의 집 뒷문에서 찬 밥덩이로 끼니를 때우던 늙은 마부와 고된 매질에 피멍이 든 어린 종들을 비밀리에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과거 서진의 아버지가 흉년 때 콧간을 풀어 목숨을 구해주었던 유민들의 자식들이거나 친척들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떠받치는 것은 화려한 기둥이 아니라 바닥을 지탱하는 초석이라고요. 여러분의 고통을 멈출 기회를 주십시오. 서진이 해진 삼배 소매로 어린 종의 눈물을 닦아주며 건넨 따뜻한 위로는 수십 년간 억눌려온 하인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서진의 선친이 남긴 덕이라는 씨앗이 마침내 발아한 것입니다. 운명의 날, 최 판서가 가장 믿었던 신복 행랑아비와 친모들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재의 이중 벽장을 열어 장부를 꺼냈고 최 판서가 고리 대금으로 백성들을 수탈한 명부와 매간매직의 증거들을 품에 숨겨 서진에게 가져왔습니다. 서 대감님의 따님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돕겠습니다. 저 괴물의 밑에서 보낸 세월을 끝내주십시오. 이윽고 도성 한복판에 대제학 서윤학의 복권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판서는 자신의 안방에서 금이대장 이겸의 군사들에게 포박당했습니다. 그는 믿었던 하인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증언대에 서는 모습을 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네 덕에 먹고 살건을 배신을 하느냐. 그때 군사들 사이로 걸어 나온 서진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대감, 당신은 돈으로 사람을 샀으나 아버님은 진심으로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권력이 아니라 당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이들의 기억입니다. 최 판서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낮은 자들의 손에 의해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진 채 파직되어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부정하게 챙겼던 막대한 재산은 서진의 간곡한 상소에 따라 가난한 백성들의 구유를 위한 민생창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딸이 삼배옷 한 벌로 한양의 거악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도성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가여운 여인이 아니라 한양의 봄을 불러온 정의의 꽃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풍파가 잦아든 후 서진은 드디어 아버지가 아끼던 낡은 책들을 정리하며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벼락 너머로 분홍빛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날 삼배옷의 고결함도 좋으나 가끔은 봄볕을 닮은 화사한 비단옷도 입어보시지요. 내 눈에는 그대가 무엇을 걸쳐도 대궐의 모란보다 귀해 보이겠지만 말이요. 강물 위로 달빛이 부서지는 밤 두 사람의 손끝이 살짝 스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과 따스함이 교차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화창할 것이요. 그러니 꿈속에서도 봄볕만 보시게.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든 서진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양 아래 눈부신 기품을 뿜어내는 보랏빛 관복에 진평군 무영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산속의 무뚝뚝한 사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을 헤치던 빛나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진평군, 대감이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나요? 속인 적 없소. 나는 늘 그대 곁을 지키던 그 한량이었고 지금은 그대의 웃음을 지키고 싶은 사내일 뿐이라오. 서진, 이제는 시린 겨울이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꽃을 피워보지 않겠느냐? 차가운 겨울을 버텨낸 꽃망울처럼 서진은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의 기억이 진평이라는 따뜻한 봄볕에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복의 그림자가 이제는 연정이라는 이름의 따스한 빛이 되어 그녀를 온전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서진과 진평군의 혼담이 도성 안에 파다하게 퍼지자 한양 사교계는 질투와 시기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평양 감사의 외동딸이자 진평군을 오랫동안 연모해온 채령이 있었습니다. 채령은 표독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가늘게 치켜 올라간 눈매와 붉은 입술 뒤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피단 소매를 매만지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한낱 삼배옷이나 기워입던 미천한 계집이 어찌 감히 왕실의 법도를 입에 올린단 말이냐. 네, 그 가증스러운 고결함의 가면을 낱낱이 찢어 밝여주마. 채령은 수하들을 시켜 서진의 아버지가 과거 유배지에서 누군가와 주고받았다는 가짜 영모 서찰을 정교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엄격한 유교적 법도를 중시하던 왕대비 진평군의 어머니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대비마마, 진평군 대감께서 가련한 처지에 눈이 멀어 역적의 핏줄을 드리려 하시니 이는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여기 증자가 있사옵니다. 왕대비의 명에 의해 서진은 급히 입궐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육중한 궁궐의 문이 닫히자 서진의 앞에는 서슬퍼런 눈빛의 왕대비와 승전가라도 부르는 듯 거만한 표정의 채령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내 이놈 서진, 내 아비가 복권되었다 하나 여기 남은 서찰에는 여전히 대역죄의 기운이 서려 있구나. 감히 역적의 씨앗이 왕실의 피를 더럽히려 하느냐. 왕대비의 서늘한 일깔이 대전 바닥을 울렸습니다. 채령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며 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궁궐 한복판, 서진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왕대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꽂힌 나무 비녀가 궁궐의 촛불을 받아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거짓은 태양 아래 잠시 그림자를 만들 뿐 결코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서찰의 먹향 속에 숨겨진 비릿한 시기심을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서진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진평군과의 혼례를 앞둔 마지막 시련이자 거대한 진실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데뷔 전 넓은 마당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화려한 당의를 입은 종친들과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궁녀들이 겹겹이 늘어선 가운데 마당 한복판 차가운 돌바닥 위에 서진이 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왕대비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채령이 바친 가짜 서찰을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내 아비 서윤학이 복권되었다 하나 여기 남은 서찰에는 여전히 대역죄의 불씨가 살아있구나. 감히 역적의 냄새가 가시지 않은 몸으로 왕실의 연을 탐하느냐? 내가 정녕 결백하다면 이 엄격한 궁궐의 법도 아래 내 가문의 가치가 비단보다 귀함을 증명해 보아라. 그러지 못한다면 너는 대역죄의 가솔로 즉시 의금부에 압송될 것이다. 옆에 선 채령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진을 조롱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대비마마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 누추한 삼배 옷자락에 왕실의 품격이 묻기라도 할까 봐 도성 사람들이 모두 우려하고 있사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도 서진의 등은 휨없이 곧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금실로 수놓아진 궁중의 비단 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아버지가 생전에 소중히 사용하던 낡은 삼배 주머니였습니다. 대비마마, 소녀의 아버님은 평생을 이 삼배 주머니처럼 사셨습니다. 서진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단은 화려하고 아름다우나 물을 흡수하지 못해 컷돌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삼배는 비단처럼 빛나지 않아도 백성들의 고된 땀을 닦아주고 다친 상처를 묵묵히 덮어주며 세월이 흐를수록 제 몸을 깎아 부드러워집니다. 아버님께서는 가문의 가치란 입고 있는 옷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으로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었느냐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녀는 채령이 가져온 서찰을 똑바로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서찰은 아버님이 유배지에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약초의 배합을 적은 기록일 뿐입니다. 채령 아가씨가 영모의 증거라 주장하는 이 붉은 자국은 피가 아니라 독충에 물린 아이들을 치료하던 자초의 즙입니다. 진정한 기품은 남을 짓밟아 세우는 위세가 아니라 낮은 곳을 살피는 자비에서 나옵니다. 마마, 이것이 서씨 가문의 법도이며 제가 지켜온 기계입니다. 서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데뷔전 뒤편에서 지켜보던 노상궁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대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이 건넨 삼배 주머니에선 수년이 지났음에도 백성을 구하려던 아버지의 약초. 향이 은은하게 배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채령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는 순간 서진의 머리에 꽂힌 나무 비녀가 정오의 햇살을 받아 비단보다 더 눈부신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실을 품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위엄이었습니다. 정막이 감돌던 데뷔전 마당에 기이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결연한 문답이 끝나자마자 정각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무술이 하나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뒤이어 물동이를 들고 가던 나인과 땔감을 나르던 하급 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차가운 돌바닥 위로 무릎을 굽혔습니다. 대비마마, 죽여주옵소서. 하나 소녀, 이 말만큼은 목숨을 걸고 해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엎드린 무수리가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흐느꼈습니다. 작년 겨울 소인의 노모가 전염병에 걸려 길가에 버려졌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썩어가는 상처를 직접 닦아주시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신 분이 바로 저 아가씨입니다. 저 아가씨의 삼배옷엔 제 어머니의 눈물과 목숨이 서려 있습니다. 그 외침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엎드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인의 동생이 굶주려 숨이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 남은 쌀 한 홉을 건네주시며 살아야 한다 손을 잡아주신 분은 서 대감님이셨습니다. 그 따님께서 영모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데뷔전 넘어 궁궐 정문인 도남은 밖에서도 심상치 않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한양의 거지들과 장사꾼, 남루한 차림의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서진의 선처를 구하는 만인소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씨 가문의 덕을 입지 않은 자 한양에 없소. 아가씨를 내보내 주시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수만 명의 함성이 궁궐 대지를 진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노승이 예언했던 거대한 복의 그림자의 실체였습니다. 서진과 그녀의 아버지가 한 땀 한 땀 심어놓았던 자비의 씨앗이 절체절명의 순간 황금빛 방패가 되어 그녀를 감싸 안은 것입니다. 왕대비는 경악했습니다. 일국의 왕이라 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민심이 고작해진 삼배옷을 입은 처녀 한 명을 위해 궐문을 부술 듯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령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이천한 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마마, 저들은 선동된 것입니다. 하지만 왕대비는 채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마당 가득 엎드린 사람들과 그 중심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는 서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권세를 보았으나 백성들의 심장으로 만든 옷을 입은 자는 처음 보는구나. 대비의 목소리에서 서슬퍼런 기운이 사라지고 깊은 경외감이 배어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민심의 파도가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서진의 발치에 잔잔히 머물렀습니다. 서진의 결백과 그 뒤를 바치는 거대한 민심의 물결에 감복한 왕대비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비는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거친 손마디를 맞잡았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보석을 보았으나 사람의 진심만큼 눈부신 것은 처음이구나. 내가 잠시 눈이 멀어 나라의 참된 보배를 몰라볼 뻔했다. 서진아, 내가 바로 이 나라 왕실의 기둥이 될 제목이로다. 조작된 서찰로 서진을 모함했던 채령은 그 자리에서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채령의 뒷모습 위로 서진의 차분하고도 서슬퍼런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도성 전체가 축복하는 가운데 서진과 진평군의 가례가 거행되었습니다. 붉은 화롯에 황금빛 수놓인 피단이 서진의 몸을 감쌌으나 그녀는 몰래 그 안감에 자신이 입던 해진 삼배 조각 하나를 꿰매 넣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순간에도 찬물에 손을 적시며 백성의 고통을 나누던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고결한 서약이었습니다. 혼례의 절차가 끝나고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는 신방. 진평군은 서진에게 다가가 머리에 얹힌 무거운 촉두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의 풍파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진평군은 서진의 상처 입은 손등목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산길에서 물통을 건네던 당신의 눈빛을 본 순간 내 심장은 이미 왕실의 법도가 아닌 당신의 정직함에 귀속되었소. 그대의 덕이 결국 백성을 구했고 방황하던 나를 얻었소. 서진은 진평군의 단단한 가슴에 고개를 묻으며 처음으로 연정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대감은 제게 하늘이 보내주신 가장 큰 복의 그림자이십니다. 당신의 곁에서 이제는 눈물이 아닌 웃음을 짓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등잔불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차가웠던 서씨 가문의 겨울은 영원히 종막을 고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진은 왕실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모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치세 아래 굶주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졌고 억울한 누명을 쓴 백성들은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진은 문득 그리운 향기를 따라 옛 추억이 깃든 뒷산 느티나무 아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 하자 노승은 허 웃으며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보게나. 이제 그대의 등 뒤에는 더 이상 검은 그림자가 없지 않은가.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으니 그림자는 더 이상 그대를 쫓지 못한다네.
서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들었을 때 노승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하얀 삼백꽃들만이 만개하여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에서 나라를 비추는 빛이 된 여인. 삼배옷의 거친 질감을 잊지 않았던 그녀의 진심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황금빛 전설이 되어 한양의 바람을 타고 만대에 전해졌습니다. 시린 겨울을 지나 마침내 마주보게 된 두 사람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한구석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의 연정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서진과 진평의 다음 발걸음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야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